업무상 필요시 직원 간 신체 접촉이 가능하며 합의가 있다면 직원 간 성관계도 할 수 있다. 이 한 줄이 제가 겪어야 할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제 인생이 지옥으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8살 딸을 키우는 39살 박민희예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10년 전 정우와 재혼한 후 저희 가족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 7시가 되면 알람이 울리고 8살 딸 은서를 깨워 아침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죠. 정우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매일 저녁 6시쯤 퇴근해서 은서와 함께 숙제를 도와주고 주말에는 가족끼리 나들이를 다니곤 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일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이혼한 후 은서를 혼자 키우느라 경력이 단절된 지 벌써 8년이 넘었어요. 정우와 재혼하면서 경제적 부담은 줄었지만 언제까지 남편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은서가 자라면서 교육비도 많이 들고 저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일하고 싶었거든요. 매일 아침 은서를 학교에 보낸 후 저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8년의 공백기가 있는 39세 기혼 여성을 원하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자신감도 잃어갔죠. 어떤 날은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해서 집에서 혼자 울기도 했어요. 정우가 퇴근해서 제 빨간 눈을 보고 걱정하며 물어보면 그냥 괜찮다고 둘러대곤 했죠.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구직 사이트를 보다가 한 공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사무직원을 채용한다는 내용이었죠. 회사 이름만 봐서는 고급 라이프 스타일을 컨설팅해주는 회사인 것 같았어요. 자격 요건도 크게 까다롭지 않았고 경력보다는 성실성과 적극성을 중시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급여도 나쁘지 않았죠. 이번에는 정말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력서를 작성해서 지원했어요. 놀랍게도 이틀 후에 면접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서류에서 계속 탈락했던 제가 면접까지 갈 수 있다니 정말 기뻤어요. 면접 당일 저는 평소 아껴두었던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어요. 거울 앞에서 면접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 번 연습했죠. 정우도 아침에 나가면서 파이팅이라고 응원해줬어요. 회사는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안에 위치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받는 면접이라 긴장도 되고 또 기대도 됐거든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흰색과 베이지색으로 통일된 가구들, 벽에 걸린 고급 그림들, 그리고 커다란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빛까지. 정말 성공한 회사처럼 보였어요. 접수대에 앉은 직원분이 저를 안내해줬는데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이수진이었죠. 수진이 저를 대표실로 안내해줬어요. 대표실 문이 열리자 40대 중반 정도의 남성이 일어나서 저를 맞이했어요. 바로 황대철 대표였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깔끔한 정장에 말끔한 외모,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까지.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황대철 대표는 저를 의자에 앉게 하고는 커피를 대접해줬어요. 면접이라기보다는 편안한 상담 같은 분위기였어요. 황대철이 말했어요. 민희 씨 이력서 잘 봤습니다. 경력 공백이 있으시지만 전혀 문제 없어요. 저희는 경험보다는 열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동안 다른 회사들에서는 경력 공백을 문제 삼는 곳이 많았거든요. 면접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왜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정도만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경력 단절 후 사회 복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새로운 분야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황대철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답변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30분 정도 지나자 갑자기 말했어요. 미니 씨 합격입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너무 갑작스럽게 합격 통보를 받아서 잠깐 멍해졌어요. 이렇게 쉽게 취업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황대철이 다시 말했어요. 저희 회사는 직감을 중요시해요. 미니 씨에게서 좋은 에너지가 느껴져서 바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겠다고 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구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그런 생각들로 가슴이 부풀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은서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엄마, 면접 어땠어요? 은서가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합격했어. 엄마가 이제 회사 다니게 됐어. 은서가 박수를 치며 축하해줬어요. 저녁에 정우가 퇴근하자 바로 소식을 전했어요. 정우도 정말 기뻐해줬어요. 당연하지, 우리 미니가 얼마나 훌륭한데. 축하한다, 여보. 그날 밤 정우가 치킨을 시켜서 온 가족이 함께 축하 파티를 했어요. 은서도 신나게 치킨을 먹으면서 엄마가 회사 다니는 거 좋다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마침내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이 행복이 얼마나 오래가지 못할지를. 그리고 곧 닥칠 악몽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첫 출근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어요. 정우가 커피를 타주며 말했어요. 첫날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적응해. 은서도 아침밥을 먹으면서 엄마 화이팅이라고 응원해줬어요. 가족들의 응원을 받고 집을 나서는 길, 정말 설레었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수진이 저를 반겨줬어요. 미니 씨 첫 출근 축하드려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받으실 거예요. 수진이 안내해준 곳은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회사 속에서 업무 매뉴얼, 그리고 각종 계약서들까지. 황대철 대표가 들어오더니 저에게 인사했어요. 미니 씨,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오늘부터 저희 가족이 되시는 거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서류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저희 회사는 고급 라이프 스타일 컨설팅을 하는 곳이에요. 주로 성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죠. 좀 특별한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황대철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계약서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비밀 유지서 약서라는 문서였는데 그 안에 있는 한 조항이 눈에 들어왔어요. 업무상 필요시 직원 간 신체 접촉이 가능하며 합의가 있다면 직원 간 성관계도 할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분명히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황대철에게 물어봤어요. 이 부분이 좀 이상한데요? 왜 이런 조항이 있는 건가요? 황대철이 웃으면서 답했어요. 아, 그 부분 말씀이시군요. 저희 회사는 좀 특별하다고 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 컨설팅이라는 게 단순한 상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직원들끼리 친밀한 관계를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도 하거든요. 물론 강제는 아니에요.
모든 건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설명을 들어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대체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그런 걸 요구한다는 건지. 제가 망설이는 모습을 본 황대철이 다시 말했어요. 민희 씨가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그냥 형식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 넣어둔 거예요. 그때 수진이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민희 씨, 저도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여기서 일하다 보니 별거 아니에요. 다들 이런 식으로 일해요. 적응하시면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수진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선배 직원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인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무엇보다 이 일자리가 너무 소중했어요. 8년 만에 겨우 얻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결국 서약서에 서명했어요. 그 순간 제 손이 약간 떨렸던 걸 지금도 기억해요.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기우에 불과할 거라고 자신을 달랬어요. 서명을 마치자 황대철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좋아요. 이제 정식으로 저희 팀의 일원이 되셨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오늘은 수진이 업무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익혀보세요. 황대철이 나가고 나자 수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민희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일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대표님도 직원들 잘 챙겨주시고요. 수진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하루는 주로 회사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무실 구조를 파악하는 데 보냈어요. 생각보다 평범한 사무직 업무가 많았어요. 전화 응대, 서류 정리, 일정 관리 같은 것들이었죠. 점심시간에 수진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회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수진은 1년 전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이었어요. 처음에는 저처럼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적응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표정에서 뭔가 어두운 그림자 같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날 퇴근길에 정우가 물어봤어요. 첫 출근 어땠어? 회사 분위기는 좋아? 저는 대답했어요. 응, 괜찮았어. 새 회사가 좀 독특하긴 한데 적응하면 될 것 같아. 정우가 독특하다는 게 뭐냐고 물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일반적인 회사와는 좀 다르다고만 답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났어요. 그 이상한 서약서 조항 말이에요. 정말 형식적인 것일까?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불안한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서명한 그 서약서가 얼마나 무서운 함정인지를, 그리고 곧 그 조항이 어떻게 악용될지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했죠. 입사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회사 업무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어요. 전화 응대나 서류 정리 같은 기본적인 사무 업무들은 어렵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황대철 대표가 직원들과 대화할 때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특히 여직원들에게는 더욱 그랬죠. 처음에는 그냥 친근한 성격이려니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컴퓨터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황대철이 제 뒤로 다가왔어요. 민희 씨, 업무 적응은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격려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손이 제 어깨를 꽉 잡고 가볍게 마사지하는 듯한 동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몸이 굳어지면서 불편함을 느꼈어요. 황대철은 계속 말했어요.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분위기거든요.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게 중요해요. 민희 씨도 빨리 적응해서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말과 함께 손이 제 어깨에서 등 쪽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화장실로 피했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혹시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그냥 친근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다른 남직원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했어요. 며칠 후에는 더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황대철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민희 씨, 이번 주에 중요한 고객과 미팅이 있어요. 함께 동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는데 고객 미팅에 참석하라니 좀 이상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미팅 당일 황대철과 함께 고급 호텔 라운지로 갔어요. 고객은 50대 정도의 남성이었어요. 미팅이 시작되자 황대철이 저를 소개했어요. 저희 새로운 직원 민희 씨예요. 정말 성실하고 친절한 분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제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몸을 움츠렸지만 황대철은 아무렇지 않은 듯 계속 말했어요. 저희 회사는 직원들 간의 친밀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아껴주거든요. 고객도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미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황대철이 말했어요. 민희 씨,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클라이언트와의 접대에서는 친밀감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처럼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말 속에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황대철이 제게 서류를 전달하면서 의도적으로 손을 스치듯 만졌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민희 씨, 손이 참 부드럽네요. 이런 작은 접촉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어깨를 만지고 허리에 손을 올리고 악수할 때 지나치게 오래 잡고 있거나 저는 점점 회사에 오는 게 불편해졌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느 날 수진과 점심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 씨, 대표님이 좀 친근하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그런가요? 수진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희 씨도 느끼셨구나. 저도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 그런 식이에요. 적응하시면 괜찮아져요. 수진의 대답에서 뭔가 체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적응하면 괜찮다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황대철이 또다시 제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업무 얘기를 하면서 제 뒤에 바짝 붙어 서더라고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한다는 핑계였지만 분명히 의도적이었어요. 민희 씨, 이 부분 좀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어요. 마우스를 함께 잡고 움직이자는 듯이요. 저는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났어요. 이건 분명히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행동이었어요. 제가 몸을 뒤로 빼려고 하자 황대철이 말했어요. 민희 씨, 왜 그래요? 우리가 서약서에 동의했잖아요. 이것도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 그 서약서가 이런 용도였구나. 제가 서명한 그 문서가 이런 식으로 악용될 줄은 몰랐어요. 황대철은 계속 말했어요.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특별한 회사니까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서로 친해지는 것도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게 약점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우가 물어봤어요.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우가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직장 생활인 걸까?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 그런 혼란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이 계속됐어요. 며칠 후 저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더 충격적인 일들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는데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수진이 화장실 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언니, 저 정말 힘들어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어제도 대표가 김 과장이랑 화장실에서 그런 일 하라고 시켰어요. 제가 거부하려고 했는데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김 과장이 빨리 하고 끝내자고 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설마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그만두고 싶은데 대표가 계속 협박해요. 다른 곳에서 일 못하게 만들겠다고. 저는 몰래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정말로 이 회사에서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황대철이 회의실에서 전체 직원 회의를 열었어요. 참석한 사람은 저와 수진 그리고 김 과장이었어요. 황대철이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직원들 간의 결속력이 중요해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직원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실망스럽네요. 황대철의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황대철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때로는 특별한 희생도 필요해요. 그게 싫다면 다른 곳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하는 이상은 우리의 방식을 따라야 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희생이라니. 대체 무슨 일들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회의가 끝나고 황대철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민희 씨, 혹시 다른 직원들이 이상한 말 하는 거 들었어요? 저희 회사는 기밀이 많은 곳이라서 직원들 간에 불필요한 소문이 돌면 곤란하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황대철의 눈빛에서 경고의 의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점심시간에 회사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김 과장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옷도 흐트러져 있었어요. 곧이어 황대철도 나왔어요. 민희 씨, 점심 안 드시고 뭐 하세요? 빨리 드시고 와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김 과장이 제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희 씨, 절대 저항하면 안 돼요. 더 큰 일 날 수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나아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회사는 정말 정상적인 곳이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황대철이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민희 씨도 이제 적응 기간은 끝났으니까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해야죠. 다른 직원들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 가슴 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욱 노골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황대철이 수진을 부르더니 말했어요. 수진 씨, 너는 너무 말라서 볼품이 없어. 그러면서 갑자기 수진의 뒤로 다가가서 가슴을 만졌어요. 수진이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지만 황대철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민희 씨처럼 이렇게 풍만해야 훨씬 낫지. 그 말과 함께 제게도 손을 뻗으려고 했어요.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어요. 황대철이 비웃듯 말했어요. 왜 그래요? 우리 모두 가족인데 뭘 그렇게 경계해요? 서약서도 다 읽어보고 서명했잖아요. 그날부터 황대철은 더욱 노골적이 됐어요.
업무 지시를 내릴 때마다 성적인 농담을 섞었고 직원들에게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고 종용했어요. 거부하면 인사고과를 낮게 주겠다고 협박했어요. 급여도 깎겠다고 위협했죠. 사회초년생인 수진과 김 과장은 그런 협박에 쉽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황대철이 더욱 끔찍한 말을 했어요. 요즘 직원들이 너무 비협조적이야.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어요. 혹시나 해서 몰래 촬영한 건데 이런 증거가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교묘하고 악질적인지를. 직원들을 성적으로 착취할 뿐만 아니라 그걸 몰래 촬영해서 약점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황대철은 평소에도 자신이 조폭들과 친하다고 과시하곤 했어요. 무서운 사람들을 많이 안다면서 직원들을 겁주곤 했죠. 그런 협박 때문에 직원들은 더욱 저항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 회사는 정말 위험한 곳이라는 걸. 그리고 저도 곧 그런 끔찍한 일들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걸.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만두고 싶어도 쉽지 않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계속 참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매일 회사에 나오는 게 지옥 같았어요. 언제 황대철이 더 노골적인 요구를 할지 몰라서 항상 불안했거든요. 집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정우와 은서 앞에서 평범한 척 연기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어요. 회사 생활이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지고 있을 때 황대철이 새로운 제안을 해왔어요. 어느 날 오후 황대철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민희 씨, 우리 회사가 곧 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떤 사업인가요? 황대철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새로운 서비스 론칭이에요. 투자만 제대로 받으면 정말 대박 날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직원들도 함께 투자하면 어떨까 해서요. 회사가 성공하면 직원들도 함께 성공하는 거죠. 저는 투자라는 말에 조금 당황했어요. 지금도 생활비가 빠듯한데 투자할 여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황대철이 제 표정을 보고는 말했어요.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모두 투자했어요. 민희 씨만 빼고요. 같은 팀인데 혼자만 빠지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했는데 저만 안 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았어요. 황대철이 계속 설득했어요. 민희 씨 같은 분이야말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정이 있으니까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하잖아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정우와 상의해 볼까 하다가도 회사 일을 자세히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칠 후 황대철이 다시 저를 불렀어요. 민희 씨,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투자 마감이 이번 주까지거든요. 더 늦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서 다른 직원들이 투자한 금액을 보여줬어요. 수진도 1천만 원, 김 과장도 1,5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했어요. 모든 직원이 참여했다는 걸 강조하면서 저에게 압박을 가했어요. 황대철이 말했어요. 민희 씨도 최소한 2천만 원 정도는 투자하셔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적게 하면 수익도 별로 안 나거든요. 2천만 원이라니. 저희 가족의 적금 전부를 털어야 하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황대철의 계속된 설득에 결국 무너졌어요. 회사 발전을 위해서라고 모든 직원이 함께 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며칠 후 저는 적금을 해지했어요. 그동안 정우와 함께 모아둔 소중한 돈이었어요. 은서의 교육비를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었죠. 그 돈을 황대철에게 투자한다고 전달했어요. 황대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미니 씨. 이제 진짜 한 팀이 된 것 같네요.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겠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돈을 투자한 이상 쉽게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거였어요. 투자한 다음 날부터 황대철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더욱 노골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어요. 미니 씨, 이제 우리가 진짜 파트너가 됐으니까 더 친하게 지내야죠. 업무를 핑계로 저에게 바짝 붙어서 설명하거나 일부러 손을 스치게 만들거나 제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말했어요. 왜 그래요? 투자한 돈 생각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그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스스로 올가미에 걸려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에는 회식이 있었어요. 황대철이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어요. 투자를 기념하는 자리라고 했죠. 저는 집에 가야 한다고 했지만 황대철이 강요했어요. 투자자들끼리의 중요한 자리인데 빠지면 안 되죠. 가족들한테는 제가 연락드릴게요. 정말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황대철은 계속 술을 권했어요. 저는 원래 술을 잘 못 마시는데도 계속 따라줬어요. 미니 씨, 오늘은 축하하는 자리니까 많이 드세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건배. 술이 조금 돌자 황대철의 행동이 더욱 대담해졌어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더니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허벅지를 만지기도 했어요. 저는 피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좁은 공간에 앉아 있는 상황이라 움직일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황대철이 휴대폰을 꺼내는 걸 봤어요. 몰래 저희를 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당황한 표정으로 피하는 모습까지 다 찍고 있었어요. 황대철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기념사진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기록으로 남겨둬야죠. 저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그런 영상을 찍는지 뻔했거든요. 나중에 저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쓰려는 거였어요.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완전히 황대철의 덫에 걸린 것 같았어요. 투자한 돈도 있고 오늘 찍힌 영상도 있고 빠져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정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연락 와서 회식한다고 하던데 많이 마셨어? 저는 대답하기가 힘들었어요. 정우에게 모든 걸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특히 적금을 해지해서 투자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황대철이 찍은 그 영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내일 또 회사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황대철은 분명히 그 영상을 이용해서 저에게 더 끔찍한 일들을 요구할 게 뻔했거든요. 저는 완전히 함정에 빠진 상태였어요. 돈도 잃고 약점도 잡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투자를 한 이후 저는 더욱 우울해졌어요. 매일 회사에 가는 것 자체가 고문 같았어요. 황대철은 제가 투자한 돈을 빌미로 더욱 노골적인 요구를 해왔거든요. 집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정우와 은서 앞에서 평범한 척 연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우는 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 저는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렇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정우의 시선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우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보, 우리 적금 통장 어디 있어? 며칠 전부터 찾고 있는데 안 보이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적금을 해지한 걸 정우에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하면서 대답했어요. 아, 그게 은행에 놓고 온 것 같아. 내일 가져올게. 정우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어요. 은행에 놓고 와? 그런 중요한 걸?
저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정우가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했나 봐요. 그날 저녁 퇴근하자마자 정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희야, 우리 적금 해지했지? 2천만 원이 다 없어졌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저는 울면서 투자했다고 실토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말할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우가 화를 내면서 물어봤어요. 대체 무슨 투자를 했길래 우리 돈을 몰래 빼서 쓴 거야? 왜 상의도 안 하고? 저는 회사에서 추천해준 사업에 투자했다고만 말했어요. 정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사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가족 몰래 그런 큰 돈을 투자해? 정말 이해가 안 가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정우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믿었던 아내가 몰래 가족의 돈을 빼서 투자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며칠 후에는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우가 제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늦은 귀가 갑자기 줄어든 대화, 그리고 항상 피곤해하는 모습까지. 어느 날 정우가 물어봤어요. 여보, 회사에서 정말 무슨 일 하는 거야? 요즘 너 보면 뭔가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정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회사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한번 찾아가 볼까? 남편으로서 아내 직장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거든. 그 말을 듣고 식은땀이 났어요. 절대로 정우가 회사에 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극구 말렸어요. 괜찮아, 올 필요 없어. 회사가 좀 바쁘고 복잡해서. 정우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왜 그렇게 극구 말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날 밤에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정우의 의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황대철의 요구가 날로 심해져 갔어요. 어느 날 아침 정우가 또 물어봤어요. 그 투자금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어? 계약서 같은 건 있어?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곧 소식이 올 거야. 대표가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했어. 하지만 사실 황대철로부터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하기만 했죠. 어느 날 오후 황대철이 또 다른 협박을 해왔어요. 민희 씨, 요즘 좀 비협조적인 것 같은데요. 투자도 했으면 그에 맞는 역할을 해야죠. 그러면서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저와 황대철이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각도를 교묘하게 맞춰서 마치 저희가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게 찍은 거였어요. 황대철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혹시 남편한테 들키고 싶지 않으면 좀 더 조용히 하세요. 이런 사진들이 있으면 오해받기 쉽거든요.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완전히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 같았어요. 집에서는 정우의 의심이 점점 커져가고 회사에서는 황대철의 협박이 계속됐어요. 어느 날 저녁 정우가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희야, 우리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너 지금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어요. 정우가 어떻게 반응할지, 가정이 어떻게 될지 두려웠거든요. 그날 밤 정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보, 나는 내 편이야. 무슨 일이든 함께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계속 숨기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정우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나쁜 아내인지도 느껴졌어요. 남편을 속이고 가족의 돈을 몰래 투자하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숨기고.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요. 더 큰 파국이 올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오후 황대철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민희 씨, 이제 진짜 본격적인 서비스에 참여해야 할 때가 왔어요.
다른 직원들처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재빨리 손을 뺐지만 황대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숨길 게 있다고. 투자도 했으면 이제 답례를 해야죠. 그 순간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이런 굴욕을 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그만하세요. 이건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에요. 황대철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정상적이지 않다고요? 민희 씨가 서약서에 서명했잖아요. 그리고 투자도 했고.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저는 그날 집에 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정우가 퇴근해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희야, 왜 이렇게 울고 있어?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정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할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얘기했어요. 이상한 서약서를 서명한 것부터 시작해서 황대철의 성희롱과 협박, 다른 직원들에게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 그리고 투자금을 빼앗긴 것까지. 정우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화가 나는 얼굴로 변했어요. 그 자식이 어떻게 감히 내 아내한테 그런 짓을. 정우가 주먹을 불끈 쥐면서 당장 가서 그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곧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왜 혼자 그런 고생을 했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저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무서웠어. 너한테 실망시킬까봐. 그리고 증거도 있다고 협박해서. 정우가 저를 더 꽉 안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됐어.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그 인간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희는 밤새 대책을 세웠어요. 먼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황대철의 성희롱과 협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야 했어요. 정우가 말했어요. 내일부터 휴대폰으로 녹음해. 그자가 하는 말들을 다 기록하자.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과도 연락해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 날 회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수진 씨, 저 좀 할 말이 있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나갈 수 있을까요? 수진은 제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저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 씨, 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정상적인 것 같나요? 수진이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희 씨도 느끼셨구나. 저도 정말 힘들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요. 저는 수진에게 함께 신고하자고 제안했어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수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저도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못했어요. 대표가 워낙 무서운 사람들과 아는 사이라서. 저는 수진을 설득했어요.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제 남편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수진이 결국 동의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함께 싸워보자고 말했어요. 며칠 동안 저희는 증거를 수집했어요. 황대철의 성희롱 발언들을 녹음하고 협박 문자들을 캡처했어요. 다른 직원들의 증언도 모았어요. 김 과장도 용기를 내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증언해 주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저희는 추가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황대철이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거였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인 척하면서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부 지원을 받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투자금도 사실은 자신의 생활비로 쓰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정우가 말했어요.
이제 충분해. 경찰서에 가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 그 인간을 반드시 처벌받게 할 거야. 저도 이제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는 없었어요. 용기를 내서 싸워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수진과 김 과장 그리고 정우와 함께 저희는 마침내 반격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동안의 굴욕과 고통을 모두 털어내고 정의를 찾을 때가 온 거였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드디어 신고하는 날이 왔어요. 정우와 함께 경찰서로 향하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어요. 마침내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수진과 김 과장이 이미 와 있었어요. 수진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김 과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담당 형사님이 저희의 신고를 접수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좀 의외라는 표정이셨어요. 이런 종류의 사건은 흔하지 않다면서요.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시더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어요. 녹음 파일들, 협박 문자들, 그리고 이상한 계약서까지.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입건 가능합니다. 성희롱, 협박, 사기 등 여러 혐의가 성립될 것 같네요. 빨리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우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잘했어, 여보. 정말 용감했어. 이제 그 인간이 제대로 처벌받을 거야. 며칠 후 경찰이 황대철을 소환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황대철은 처음에는 모든 걸 부인했다고 해요. 모든 것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대요. 하지만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었어요. 특히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 결정적이었어요. 황대철이 직원들을 협박하고 성희롱하는 장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황대철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전과가 있었어요. 다른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임금을 체불한 이력이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투자한 돈들은 정말로 사업에 쓰인 게 아니라 황대철의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명품 옷을 사거나 유흥비로 쓴 거였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서는 게 처음이라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정우가 옆에서 계속 힘을 주었고 수진과 김 과장도 함께 있어서 용기가 났어요. 제가 증언대에 섰을 때였어요. 판사님 앞에서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일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8년의 경력 단절 후에 간절히 원했던 직장이었다고.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당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황대철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합의했다고 억울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녹음 파일에서 협박하는 목소리, 몰래 촬영한 영상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까지. 황대철의 변호사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황대철의 추악한 민낯이 더 드러났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도 직원들을 착취해서 사치를 부렸다는 것. 조폭들과 아는 사이라고. 거짓말로 직원들을 협박했다는 것. 그리고 과거에도 여러 번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까지. 판사님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전문 상담사분이 저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말하기 힘들었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수진과 김 과장도 함께 상담을 받았어요.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회복해 나갔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어요. 황대철은 성희롱, 사기, 카메라 몰래 촬영 등의
혐의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또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았어요. 판사님이 선고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직장에서의 권력을 악용하여 직원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힌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점은 더욱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황대철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오는 길에 정우가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정말 수고 많았어, 여보. 당신이 용감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어. 정말 자랑스러워. 저도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정의가 승리했다는 뿌듯함이 들었어요. 수진과 김 과장도 서로 껴안으며 울었어요. 저희는 해냈어요. 그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정의를 찾아냈어요. 비록 힘들고 긴 과정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몇 달이 지났어요. 황대철은 감옥에 갇혔고 저희는 일부 손해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투자금 전부를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는 돌려받았어요. 무엇보다 그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회복하는 데 집중했어요.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정우와 은서도 저를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에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우는 제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겪은 일은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용기를 내서 맞서 싸운 게 정말 대단해.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바보였던 것도 너무 순진했던 것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는 거였으니까요. 수진과 김 과장과도 계속 연락하면서 서로를 격려했어요. 저희는 같은 고통을 겪은 동지 같은 존재가 됐어요. 가끔 만나서 근황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해줬어요. 수진은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게 됐다고 기뻐했고 김 과장도 좋은 직장을 구했다고 했어요. 저도 몇 달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알아봤어요. 회사의 평판도 꼼꼼히 확인하고 근무 환경도 직접 보고 판단했어요. 정우도 함께 도와줬어요. 마침내 괜찮은 회사를 찾았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건전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의 곳이었어요. 면접을 볼 때도 이전 경험 때문에 많이 긴장했지만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새로운 회사에서의 첫 출근 날. 정우가 아침에 격려해줬어요.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해. 은서도 엄마 파이팅이라고 응원해줬어요. 새로운 직장은 정말 달랐어요. 동료들은 서로를 존중했고 상사들도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줬어요. 업무도 명확하고 투명했어요. 이상한 계약서나 서약서 같은 것도 없었죠. 처음에는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곳은 정말 정상적인 직장이었어요. 몇 달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자신감도 되찾았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은서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정우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우리 미니가 돌아온 것 같아.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더 강해진 것 같아.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았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상담과 조언을 해줄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제 경험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누고 싶었어요. 지금도 가끔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과 만나서 상담을 해드려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격려해드리죠. 그분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제가 겪은 일이 완전히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저는 새로운 회사에서 정정당당하게 일하고 있어요. 동료들과 웃으면서 대화하고 건전한 업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퇴근 후에는 정우와 은서와 함께 저녁을 먹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어제 은서와 함께 놀이터에 갔어요. 은서가 그네를 타면서 엄마도 같이 타자고 했어요. 저는 은서 옆에서 그네를 타면서 정말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 끔찍한 시간들은 이제 과거가 됐고 저는 더 강한 사람이 됐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긴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해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시간들이 가장 행복해요. 앞으로도 이 행복을 지켜나가겠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이 있다면 꼭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